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기억에 남을 사건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늘 그렇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아파트 복도의 냄새, 오래된 소파에 몸을 묻고 맞이한 텔레비전 소음 모든 게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기에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부엌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클 놓고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지도 몰라.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텔레비전을 멈춘 듯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그 대화는 아주 짧았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구석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일상 속에 불쑥 끼어든 낯선 어감이랄까요. 평소 아내는 모임에 가더라도 제가 늘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거나 늦게 들어올 수 있다고 미리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혼자 나가겠다 했고 택시도 불러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가슴에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향수를 뿌리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모임에 가니 신경을 쓴 거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문을 나서며 아내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녀올게. 응, 재밌게 놀다 와.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괜히 텔레비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한 편을 띄엄띄엄 보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화면을 쫓았지만 머리는 다른 데 있었죠. 희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머릿속에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담배 생각이 간절했지만 끊은 지 오래됐기에 그 마음만 삼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 그리고 11시. 원래라면 자정 전에 집에 들어올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다고, 단체 모임에서 술자리가 길어졌을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편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를 넘어가자 저는 아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무의미하게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배터리가 나갔나, 술이 너무 취했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나.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국 새벽 3시 반이 넘었을 무렵 저는 견딜 수 없어 아파트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발밑에 아스팔트가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단지 입구를 서성이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리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명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취해서 폰이 꺼진 줄도 모르고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시선은 제 얼굴을 곧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곤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의 뒤편 꺼지지 않는 의문과 불신이 제 가슴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대화할 때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듯 보였고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쥔 채 혼자 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샤워 시간이 부쩍 길어졌고 전화가 오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내의 지갑 속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모 식당 이름 그리고 2인 세트 메뉴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중에 깊숙이 눌러두었던 불안이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모임 자리의 일부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분명히 그날 모임이 홍대에서 있었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영수증엔 종로라 적혀 있었고 그것도 단순히 단체 음식이 아닌 2인 세트였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심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듯 물었습니다. 그날 어디서 모였었어? 아내는 순간 짧게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홍대 쪽이었나? 그냥 이자카야 같은 데였어. 왜?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뒤척이며 새벽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불신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하룻밤 실수 고백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평범했던 하루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것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걸 무너뜨릴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냥 하룻밤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 없어. 정말이야. 울먹이며 말하는 아내의 음성이 집안을 가득 메웠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고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척을 했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다는 말, 잠깐의 방황일 수도 있다는 말, 그 모든 변명에 무게를 실어주려 애썼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덮어버리자, 치워버리자, 우리 삶은 여전히 이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불신이라는 가시는 한번 심어지면 결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불편함은 줄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녀의 표정과 행동, 말투 속에 숨어있는 균열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종종 핸드폰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친구한테 받은 재미있는 메시지야.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뉘앙스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마. 믿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머리와 마음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제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아내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미묘한 거리감, 그 차갑고 얇은 벽 같은 공기가 제 몸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부장님과 거래처와의 점심 약속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종로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일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간판 하나를 마주쳤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식당 이름. 바로 그 영수증에 찍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그 이름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가 불타듯 선명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식 주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백반도 내놓는 듯 여러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내부 허름하지만 나름 손님이 드나드는 흔한 가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그 내부 구석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제 귀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설마 하는 불안한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화장실 옆 구석에서 주방을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방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내, 그리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남자. 체격이 좋고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익숙한 듯 교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깐 스친 웃음과 손짓, 그 모든 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왜 저기서, 왜 그와 함께? 아내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인연이 이곳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실수라던 말, 한 번의 잘못이라고 했던 고백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가슴은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저는 부장님과의 자리에 낀 채였습니다. 곧장 뛰어나가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아무 일 없는 듯 자리에 돌아와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가 망치 같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끌었습니다. 식당을 벗어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게 환영일까? 아니면 분명한 현실일까?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는 표정 속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저녁 먹고 왔어? 저는 겨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난 집에만 있었어. 청소 좀 하고 정리도 좀 하고. 근데 저녁은 뭐 먹고 왔어? 그 순간 제 심장은 가슴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분명히 종로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 태연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룻밤 실수라는 고백은 결국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 만나왔고 단순한 유혹이 아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진 순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내를 믿고 싶었던 제 마음은 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사랑한 결혼 생활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증명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아내를 식당에서 목격한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체격 좋은 남자와 함께 나와 웃던 모습. 마치 평소의 아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 제 옆에 앉아 있는 그녀의 얼굴과 그 식당에서 보았던 얼굴이 도무지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태연하게 저를 속였던 아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집에만 있었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뢰를 짓밟는 발언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고,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냐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증거도 확실한 답도 없이 감정만 폭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먼저 제 눈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고 대화할 때도 어딘가에 신경이 팔려 있는 듯 산만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고르던 손이 이제는 오직 휴대폰 화면에만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확신은 짙어졌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마트에 잠깐 나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갔습니다. 충전기까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모습은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종종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깊은 새벽에도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톡소리가 났습니다. 의미 없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제 본능은 그것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누굴까? 왜 이 시간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야? 친구야? 그러면 아내는 실수를 머금은 듯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응, 그냥 친구야. 얘기하다 보니 늦어졌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넘겼지만 속에서는 불신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친구라는데 왜 새벽 1시에 연락을 주고받는가? 무슨 친구가 그렇게 늦은 밤마다 대화를 이어가는가? 궁금증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곧 집요한 집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단히 잠겨있는 보안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단 한 번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휴대폰을 두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늘 손에 쥐거나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작은 틈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접 통신사에 가서 가족요금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확한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록 자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게 알려주지 않았던 어떤 특정 번호와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동안 56차례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문제는 그날 아내가 저에게 집 청소하느라 힘들다며 제 전화를 피했던 날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는 지쳐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시간, 낯선 번호와 수십 차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루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웃음, 작은 농담까지도 모두 그 사람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은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원피스를 자주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그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옷장 안에서 색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법도 바뀌었고 향수도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이 향수 처음 맡아보는 것 같은데.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곧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써봤어. 그 선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답을 들을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대신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식탁에 앉아 메시지를 보내던 손길, 누군가로부터 답이 오자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놓는 행동.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처럼 곁에 있어도 멀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공허했고 웃음조차 어색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는데 지금은 그저 두 개의 섬처럼 떨어진 채 같은 지붕 아래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의 자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더 다정했더라면, 내가 더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와 미련, 증오와 후회가 뒤엉켰습니다. 그렇게 3달 가까운 시간을 버텼습니다. 매일 흔들리고 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이 진흙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직감이나 의심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너져 내린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려는 집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는 저보다 먼저 잠자리에 누웠고 저는 소파에서 늦게까지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간 아내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부주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짧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단 3글자. 종로형. 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쌓였던 의심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이 단단하게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로 그리고 형. 제가 직접 마주쳤던 종로의 그 식당, 함께 있던 그 남자. 이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종로형.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그 단어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제대로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스스로를 잡아먹듯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탐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쪽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사무소. 외부에는 현판도 허술하게 걸려 있었지만 가정문제 전문이라는 문구는 확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묵이 흐른 초라한 공간, 낡은 책상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사내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하룻밤 실수였다 했습니다. 하지만 종로 식당에서 직접 봤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남자와 함께 일하는 듯 다정하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종로형이라는 이름까지 저장돼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하고요.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번호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걸. 탐정은 제 얘기를 묵묵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도 상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사건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의심을 넘어선 단계입니다. 바로 추적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너져가는 심장이 잠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고 확인해야겠다고. 결국 저는 아내에게 출장 일정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주말 동안 집을 비우는 척했지만 실은 그 시간 동안 아내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탐정은 곧바로 추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몰랐던 기술들이 동원됐습니다. 아내의 차량에는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었고 주변 CCTV를 교차 대조할 준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통화 녹취까지 비밀리에 확보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곧 지난 몇 달간 속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 몇 장과 시간대별 동선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최소 3번 종로의 그 식당에 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는 시간도 아니었고 저녁 식사 시간도 아닌 어중간한 오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아내는 최소 4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분명 그 식당 뒷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익숙한 남자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웃음이 담긴 사진 속 장면은 제게 있어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실로 진지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SUV 차량을 함께 타고 근교의 마트, 원룸 밀집 지역까지 오갔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우연이라 넘기기엔 반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탐정은 기록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신체 접촉의 명확한 장면은 없지만 반복적인 독대와 은밀한 만남만으로도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버텨왔던 억울함, 서러움, 수치심,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삶을, 제 결혼을, 제 아내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린 현실 앞에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굳건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저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는 도망칠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거짓, 그 남자와의 불륜. 그 더러운 관계의 끝은 제가 직접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주 금요일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모든 증거를 모아놓은 만큼 이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서랍 속에서 작은 향수병을 꺼내더니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풀어 헤친 머리를 묶기도 하고 다시 풀기도 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술에는 짙은 색의 립스틱이 발라졌고 옷장은 한참 동안 헤집히다 결국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는 원피스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의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 시장을 간다면서도 화장부터 옷까지 온몸을 치장한 모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장보기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탐정이 설치해둔 차량 위치 추적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움직이는 경로가 고스란히 제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또다시 그 남자를 마주한다면 저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택시는 곧 종로의 익숙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전방 작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회색 SUV 한 대가 서 있었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 그 남자 종로형. 체격이 크고 자신감 가득한 태도를 잃지 않은 이 남자.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에 홀린 듯 달려가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상처가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탐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과 영상 확보 들어갑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심장이 있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장 골목 끝에 작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외부 벽에는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탐정의 말에 따르면 식당 사장의 친형이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버려진 가게 같았지만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는 제 안에서 점점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기다림은 곧 고통이었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뒤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로를 향해 환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에는 후회나 불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 눈 속에도 그리고 렌즈 속에도.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장을 보고 왔다며 봉지를 냉장고에 넣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지? 저는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드디어 모든 걸 꺼내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프린트한 자료 몇 장과 휴대폰 통화 내역을 던지듯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묻었습니다. 혹시 종로형이 누구야? 아내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 무슨 소리야? 그러나 제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가리키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입을 다물더니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뭐야? 몰래 훔쳐봤어?
이거 불법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그녀인데 오히려 제게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억지가 섞인 톤, 그 모든 게 타인의 눈에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말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고소 들어간다. 그 말에 아내는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며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늘 바빴고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한 번 만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해왔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받았다고? 당신이 끊을 수 있었잖아. 아내는 흐느끼며 또 다른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 같았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꺼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일탈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까지 내어주었다는 말은 곧 제 결혼 생활 전체가 무너지리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한테 뭐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곧 사실상의 고백이자 답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동선 기록, 통신 내역, 심지어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장면까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상간남 상대 위자료 소송, 그리고 추후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또 다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끝을 내고 책임을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내와 그녀의 불륜 상대를 향한 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 평화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더 이상 간청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정이 끝난다. 아이가 불행해진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 저는 더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 둘 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과 제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였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시간들을 모조리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그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남은 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상간남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공식 문서에 이런 문장을 명기했습니다. 귀하와 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귀하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다시 읽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울분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제 분노와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록되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그것만으로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회적 복수도 준비했습니다. 상간남이 운영하는 식당 리뷰란에 익명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주방보다 뒷방에서 더 바쁜 사장님. 손님보다 특정 여성 손님을 더 챙기시는 건 또 무슨 영업 방식인가요? 가정은 무너뜨리시면서 음식에 진심일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실명이나 신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보는 이들이 눈치를 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며칠 뒤 리뷰창에는 비슷한 톤의 댓글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그런 식으로 쉽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집 사장이 여자 문제로 그렇다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수순은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장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정말 미안하네. 애미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 장모님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단호한 반응은 그녀를 또다시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결국 아내의 직장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원래 복직을 준비하던 그녀였지만 회사는 조용히 그녀를 받아주길 거절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직 정원 때문이라 했지만 실제 이유는 뻔했습니다. 인간관계와 평판은 바람처럼 번져나가는 법입니다. 그 와중에 상간남 측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며 위자료 액수를 두고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은 말도 안 된다. 500만 원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자료는 그들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할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탐정 보고서, 통신 내역, 그리고 식당 뒷골목에서 찍힌 장면까지. 제 손에는 그들의 변명을 무너뜨릴 모든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상간남의 이중 계좌 거래 내역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그쪽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은 달라졌습니다. 협상이 어렵겠군요. 이 정도면 저희가 물러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2,300만 원 선에서 위자료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정식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판사 도장까지 찍히는 순간 제가 느낀 건 통쾌함보다는 허무에 가까웠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더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저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복수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인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친척, 아는 사람들까지 두루 섞여 있는 채팅방. 거기에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상담받는 척 우회해서 풀어냈습니다. 3개월 넘게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간남은 식당 사장인데 제 눈앞에서 제 아내와 차를 같이 타고 웃으며 가더군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을 올린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내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인 한 명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너 얘기 아니니? 아내는 머리를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단톡방 이후 그녀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인들의 시선, 친정의 외면, 직장의 거절, 식당의 소문.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하려는 듯이.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심정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혼하자.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끝내야 할 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으로 남길 기록이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따위의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판결문으로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정의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진, 통신 내역, 탐정 보고서, 출입 동선 기록,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 흔적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판사 앞에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법정에 선 아내는 처음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버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이 집을 소홀히 해서라며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차례차례 판사의 눈앞에 놓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읽고 사진을 확인하고 통신 내역을 훑어본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당당히 목소리를 내던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분노, 참아왔던 눈물들이 한순간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판결은 제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과 양육권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제게 승리였을지 몰라도 아내에게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보고도 우리가 널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돌아갈 곳은 없다. 단호한 한마디에 아내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제가 데려온 아이조차 제 곁에 남자 그녀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격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울 외곽 작은 원룸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하루하루 생활비를 근근히 채워가는 살. 한때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듯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남 역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뻔뻔하게 저를 무시하던 그도 법정의 판결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판결은 그의 삶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에게도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였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외도를 알게 되었고 바로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집안에서 동시에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식당 일도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리뷰창에 번져간 수많은 글, 동네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소문, 손님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신뢰를 잃은 가게는 곧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무너진 가정, 그리고 박탈된 사회적 신뢰뿐이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향해 웃던 그들의 표정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단 한 가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반드시 무너뜨린 배신의 응징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아내는 점점 자취를 감췄습니다. SNS 계정은 사라졌고 연락처도 바뀌었으며 아는 이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종적을 감추듯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가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직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아이와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최소한 아이 앞에서는 꿋꿋한 아버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마음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끝내 정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배신과 거짓이 아무렇지 않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분노를 토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누군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결국은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면 끝없이 침묵 속에서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눈을 뜨고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남긴 건 제게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그리고 저 자신과 함께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배신은 잠깐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 끝은 철저한 파멸뿐이라는 걸 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